안녕하십니까. 저는 곽상도 의원실 박대기 보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100년대계 프로젝트 학령인구 절벽시대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됐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종배 정책위원장님 인사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위장 이종배입니다. 얼마 전에 원내대표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대기업 회장단들 오셔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토론회가 오늘 마련이 됐습니다. 토론회 준비에 애써오신 우리 교육의 곽상도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 간사님, 또 정경희 의원님, 배진영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신 김경애 교수님 좌장 맡아주시고 또 황은교 사무총장님, 또 유재원 회장님 비롯해서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오대영 교수님, 또 신익형 국장님, 곽수근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령 인구가 크게 감소돼서 금년도에는 추가 모집을 2차 추가 모집을 작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4년도 되면 대학의 정원에 부족하는 학생 수가 한 10만에 이를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감소되다 보니까 대학의 그 본래의 기능도 제대로 유지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상 대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해서 나가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학생들의 어떤 교육권 또 대학의 연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교육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의 입학 인원, 학령 인구의 감소 문제는 대학의 입학 인원 감소로 당연히 기결 따라오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이런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또 지역의 균형,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각 대학에서 지역별로 어떤 교육과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뭐 대학의 기능도 좀 다변화해서 대학이 본래의 연구 기능과 또는 산학연을 통한 산학연 공동 협업을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기능의 다변화도 함께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 모셨으니까 좋은 좀 대안이 마련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입법이라든지 또는 재정 문제, 재정을 검토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경희 교육위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생아는 27만 명에 머무른 반면에 사망자는 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인구의 자연 감소는 예상보다 9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여성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평균 1.6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며 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62개 교회에서 2만 6천 명 넘게 미달되었고 2024년에는 전체 340개 대학의 4분의 1인 78곳이나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출산율 2.0명 선이 무너진 1984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이 본격화하자 이제서야 그 충격을 실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러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대책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닥친 지금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대학이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주실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님과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님, 오대영 가천대 교수님, 그리고 곽수근 조선일보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변화의 시기에 지혜롭게 대응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통해서 도출된 방안들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배준영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 소속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공동 개최해 주신 이종배 의장님, 곽상도 간사님, 정경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좌장 맡아주신 김경혜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황용규 총장님, 유재원 총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오대영 교수님, 신익현 정책관님, 곽수근 우리 조선일보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령 인구 절벽 시대가 본격화됐는데 올해 대입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에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 곳이 대학이 30곳이 넘고 이 가운데 그 미달 규모가 200명 이상이면서 정원의 10% 이상 신입생을 뽑지 못한 대학이 무려 18곳에 이릅니다. 올해 미달 인원 상위 18개 지방대의 등록금 수입 감소액 추정액은 약 430억, 4년간 합계는 1,700억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요. 지금의 위기를 대학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요. 경쟁력 강화 방안과 이 자구책 마련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공립, 사립, 서울, 수도권, 지방의 각 대학들이 처한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해서 이 종합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거점 대학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런 여러 대학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서 한국 대학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도 우선 유수의 명문 대학도 있지만은 미국의 전 지역에 퍼져 있는 리버럴 아트 스쿨이라든지 각 대학에 특화된 대학들이 정말 최고의 명문 대학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대학에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은 김경애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 이 학령 인구 절벽에 대학의 위기를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토론회를 개최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종배 정책위 의장님은 전에 교육위원회 간사 20대 때 하셨거든요. 교육에 상당히 많은 해박한 지식과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곽상도 간사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대학의 자율적 구성 개선을 어떻게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뭔가 입법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실제로 주관하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정기영 의원님하고 또 배준영 의원님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발제하시는 분이 2분이고 토론이 3분이신데 발제는 15분씩 드리면 되겠죠? 주로 이게 국회니까 입법이나 예산 부분이 국회의 기능이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하실 말씀 중심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5분 하시고요. 토론은 3분이신데 한 10분씩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1시간 이내에 밀도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운규 대기업 사무총장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시작을 하시죠. 15분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협의회 사무총장 하홍기입니다. 먼저 이 대학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렇게 토론의 자리를 열어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간사 의원님이신 곽상도 의원님, 그리고 정경희 의원님과 배준영 의원님,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보좌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한 PPT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이거 통계청에서 거의 10년 전에 발표한 이렇게 자료입니다. 지금 저기 자료를 보시면 이 71년생이 100만 2,400명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69년, 70년, 71년생이 100만 명 넘게 태어난 세대고요. 60만 명대가 태어날 때 87년에 62만 3천 명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학령 인구 줄어든다는 문제의식을 그때 이미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0만 명대가 40만 명대로 떨어지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생이 올해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2002년생인데요. 2002년생이 이제 49만 2천 명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지금 또 이렇게 보면은 현재 고등학교 올해 이제 1학년이 2005년생인데 43만 5천 명이 태어나고요. 또 이제 40만 명대 출생 세대가 15년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35만 7천 명, 작년에 27만 3천 명이 태어나서 이제 이게 초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 이런 구조입니다. 고등교육이란 이제 이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새로운 경제 사회는 어떤 계층이든 모든 노동자가 정신을 사용하고 또 혁신적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또 평생교육, 성인교육이 실현돼야 되고 상위 3분의 1뿐만 아니라 하위 3분의 2에 대한 기능과 교육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평생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조벽 교수님은 초저출산 세대가 이제 고령화 세대들을 이게 이제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 모두를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교육의 어떤 보편화를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대학 진학자가 지금 너무 많다. 대학 진학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그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됐는데 해법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구조조정하고 나서 이제 고등교육 지원 문제는 보자. 이것이 그 기획재정부나 어찌 보면 언론에서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작부터 예상이 됐지만 여기에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등교육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사실 공부해야 될 양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컴퓨터에 있는 지식은 컴퓨터에 있는 것이지 결국 개개인의 사람의 머릿속에 그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그 지식을 재구조화해서 창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량, 그래서 또 청소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이 청년기본법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청년기본법상에 청년이 19세에서 34세입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않고 있거나 막 이렇게 또 청년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산업 현장에서도 보면요, 경력자 채용을 많이 하고요. 경력이 없는 사람 채용을 가급적 안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사회가 이제 안아야 되고 결국 이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거고, 대학은 또 사회하고 가정이다. 지식과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건강한 개인과 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과 훈련의 장을 제공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졸 취업을 많이 얘기하지만 고졸 취업에서 좋은 직장을 얻은 사람들, 또 능력 있게 좋은 직장을 얻은 친구들은 비교적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 저임금, 그 낮은 아주 그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계속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이 대학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와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이제 고령화 세대인데 장년과 노인들도 이렇게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대 중반만 돼도 다시 대학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대학을 이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구조를 보면요, 이미 그 열린 만민 고등교육 체제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5.3일 교육개혁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5.3일 교육개혁은 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교육의 기회를 준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은 진즉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그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준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거든요. 그때 사실 우리가 고졸 신화를 얘기하지만 그 1960년대, 70년대 고졸 나오신 분들은 고학력자입니다. 그때 고졸 졸업자들도 별로 많지 않았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이 방송통신대를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 그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석사, 박사, 해외 유학도 가고, 그래서 이 방송통신대학이 사실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잘 만든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사이버 대학이 만들어지고 학점은행제 독학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있으면 이미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오프라인 대학이 너무 많은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실제로 고등교육은 완전히 만민 고등교육 체제로 이미 개편됐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대학의 구조를 보시면 사실 대학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저 표를 보시면 500명 이하 대학이 47개로 198개 중에 23.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500명 이하 47개 대학의 모집 인원 합쳐봐야 그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4,000명 이상인 대학이 11개가 있는데요. 그 대학의 2개 대학 정원이 그 47개 대학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언론에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산술평균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참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하로 따지면 1,000명 이하의 대학이, 모집 인원 1,000명이는 대학이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소규모 대학입니다. 근데 일본도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 학교 이름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만은 교육부가 2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대부분 중소규모 대학입니다. 좀 중규모 대학에서 선택된 대학들은 법인에서 분쟁이 있어가고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됐고,
실제로 이 중소규모 대학이 이 재정지원 진단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그 구조 조정의 효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500명 이하 이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구조를 보시면 은근히 건실한 대학이 많습니다. 이제 일부 조금 그런 대학이 있고요. 여기 모집규범을 신입생 충원율 100명 이하가 61.7% 나오고 또 200명에서 300명이 이제 88.2% 나오는데요. 여기 소규모 사립대 중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붉은색 대학들이 종교계 대학입니다. 여기 광주 가톨릭 대학, 금강대, 대전 가톨릭, 대전 신학대학, 서울 가톨릭, 아세아 연화 신학대학, 영상선학대학, 중앙성가대학, 신내 신학대학,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사실 이 대학은 우리 일반 고등교육 정책에서는 사실 좀 이게 자유롭게 놔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 충원율을 깎아먹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이 특히 가톨릭 그러니까 수사양성 대학의 경우에 사실상 그 신부님들이 교수여가지고 이분들은 급여를 안 받지 않습니까? 사실 의미가 우리가 고등교육 일반 정책에서는 의미가 없다. 저는 오히려 고등교육 정책에서 이렇게 소규모 특성화 종교계 대학은 아예 통계에서도 좀 별도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일반 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학생 모집이 어렵고 또 일부 설립 경영자 측에서 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매우 미미하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냥 이런 특성은 얘기하지 않은 채 숫자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현상을 제대로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령인구 절벽이 대학의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고등교육 구조가 학령인구 중심의 학생 모집과 학사 운영 구조였다. 성인교육, 성인교육 얘기하지만 그쪽으로 시장을 열어주지 않았다. 두 번째, 또 교육부의 구조개혁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기관 평가 인증 이런 것들이 학부 신입생, 재학생 충원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원율이 대학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또 학부 중심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규모 대학 몇 군데를 보니까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옮겨가지고 학생 모집이 잘 되는 학교들을 몇 개 봤습니다. 대학원에서 이 성인들 교육 수요가 대학원 석사급에서 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평가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부 중심으로만 보고 있다. 또 어찌됐든 이제 사립대학이 많다 보니까 등록금 중심으로 대학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학생 수는 이제 등록금 수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위기이다. 또 우리 그 4대 요건이 있습니다. 대학의 설립 운영 구조가 교직,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예산 이건 전부 재정 투자를 요구하는 건데 역시 교육부의 평가나 대학 설립 운영 구조 자체가 이게 고비용, 고투자 위주의 설립 운영 구조다. 이렇게 3주기 진단에서 대학이 어려워하는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원도 좀 줄여야 되는데 교원을 줄이면 3주기 진단에서 교원 충원율이 낮다 해가지고 이제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이제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강사법을 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강사 고용 유지는 해줘야 되고, 그래서 대학은 그 상당히 2중고, 3중고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은 대학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3주기 기본역량 진단에서 통과를 해서 재정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찌됐든 대학에서는 학과 통폐합이라든가 정원 감축 등 학내 구조 조정을 할 것입니다. 또 제가 그 학생 모집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대학의 총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어쨌든 성인 학습자를 충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인 학습자. 또 우리 내국인하고 결혼한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갖다가 또 학생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까지 지역 대학들이 그래도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유학생 유치가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어쨌든 이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나름대로 또 모색을 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가장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직원 급여 삭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삭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게 근로기준법상 단체 교섭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참 대학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직원들은 동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하지만 일부 교직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소송을 통해서 또 이게 부당 노동 행위로 돼가지고 참 어려운데 그래도 급여 삭감들 기축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신입 교직원들의 급여가 낮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직원들의 급여를 깎지를 못하니까 새로 충원하는 교직원들이 아주 저임금 상태로 고용이 돼서 나중에 이게 굉장히 대학 사회에 어떤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교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도 큰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부금 모집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대학은 학생 모집이 용이한 지역으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등록금이 주의 수입이기 때문에 대학이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폐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폐교 가능성이 높은 학교는 저는 첫 번째 소위 비건전 운영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시절에 이조 장관께서 참 저를 잘 하신 게 이 비리 대학에 대해서 일종의 철퇴를 가했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때 폐교 조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몇 개 위험한 대학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찌됐든 학생 모집은 안 되더라도 건전 운영을 하면 그 학교가 쉽게 문을 닫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중소규모 비특성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전혀 특성이 없는.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원거리에 소재한 학교, 또 자산이 취약한 학교가 이제 폐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폐교보다는 폐과가 우선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과가 되면 학교의 교지, 교사, 이렇게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 중에 하나가 이 잉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해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모집 유보 정원제를 도입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게 물론 가만히 놔둬도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이 되는 게 이번에 대구대학교하고 원광대에서 보듯이 오너십이 확실한 대학에서는 그냥 정원 감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너십이 좀 약하면서 구성원들의 권한이 센 학교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들 중에서 정원을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등. 그리고 한번 정원을 줄이고 나면 열심히 해도 다시 정원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깎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모집 유보 정원제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거는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결심만 하면 당장에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개정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평가를 할 때 모집 유보된 정원은 정원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교육부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 간의 모집 단위별 정원 이체나 정원 교환도 허용해주고 또 폐과 등의 경우에 학생들을 편입학에 이걸 좀 특례를 주고 또 아까 이제 대학에서 성인 학습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비리 불법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를 모집했는데 일반 학생들하고 성인 학습자는 수업을 좀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달리했느냐? 그래서 이게 저는 같은 모집 단위에서도 주야간, 평일 주반, 온 오프라인 과정을 분리해서 하거나 또는 혼합해서 운영하는 등 학사 운영을 다양하게 다만 수업을 하지 않은 채 수업을 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수업을 하긴 했으면 어떤 방법을 했든 학생들하고 학교가 합의해가지고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면 그것은 저는 합법으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의 정원을 일부 모집 정원을 성인 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요. 또 대학에 이제 이 부설로 특수학교나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대안학교 이번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학 안에 대안교육기관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활한 위치 변경 지원인데요.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지금 제가 지방대학 돌아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경동대학을 보면 경동대학이 그래도 학교를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너가 조금 좀
뭐 전행을 한다 했는데 2세가 경영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는 좀 줄어들었는데 학교 건물을 굉장히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도시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그래서 그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도심지에 자기들이 그 빌딩형 캠퍼스로 들어오게 해주면 우리는 굉장히 잘할 수 있다. 빌딩형 캠퍼스. 근데 우리 지금 4대 요건상 빌딩형 캠퍼스가 불가능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빌딩형 캠퍼스가 전문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에 보면은 타원형으로 멋진 건물이 있는데 그게 전문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그 도심이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딩형 캠퍼스를 적어도 비수도권이나 비대도시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체 재정 확충 기재인데요. 대학의 기능이 다양합니다. 의료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식물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으로서 교육이나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을 학교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학교가 그 남는 공간을 학교가 직접 그런 시설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오래전부터도 계속 도입을 주장을 했었는데 안 된 게 대학에 대한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연 10만 원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면 동문이나 지역사회에서 그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사학법인에서는 이제 법인세나 부관세 등이 국공립대학하고 준해서 좀 부과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이 사립학교 법인이 공공법인 성격인데 뭐 사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공익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은 이 사법인 또 사기업체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에서 국공립대학하고 준해서 부과를 해주면 대학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과기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간접비를 연구 지원 용도로만 쓰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이 간접비를 대학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비를 대학 운영비 사용으로 해주면 여기서도 상당한 재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이 많으신 해산시 자녀재산 귀속 문제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종교계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 모집이 어려운 종교계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할 때 그 종단으로 자녀재산이 귀속하게 하면 그래도 몇 개의 학교들은 뭐 해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또 설립자에게 자녀재산 일부 귀속 허용 문제는 건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서는 사실상 폐교되는 대학은 사실상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운영이 어려워서 폐교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자녀재산이 정산을 하고 나면 자녀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논의되는 것에 비해서 실제 발생할 사례는 그렇게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학에 부담을 주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이후 유형을 폐지 또는 기준을 완화해달라. 또 이것은 반드시 좀 우리 국민의힘에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립대학이 국가보훈 대상자들 등록금을 50%는 사립대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100% 국가 부담인데 그래서 광주에 있는 조선대의 경우에는 거기 유공자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30억 결손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획일적 기준에 의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또 혁신지원 사업비가 일반 지원으로 좀 전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어쨌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 등록금 동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 동결에 대한 결손이 1년에 평균 한 2조 정도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럼 혁신지원 사업비는 이것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용도를 제한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교 대학에 대해서는 폐교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황색 경고제를 운영하고 또 사학진흥재단을 또 이런 관리기관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초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황영규 사무총장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이 정부나 국회에 요구한 사항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대개 보면은 정원 좀 탄력적 운영해달라는 거하고 재산 처분 문제 조금 규제를 좀 안아달라.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이제 그 교육부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규제 좀 많이 풀어달라 이렇게 집약이 될 것 같아요. 예, 유재원 영상대 총장이시면서 현재 한국사학법인협의회 이제 회장을 맡고 계시죠? 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영상대학교 총장입니다. 유재원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법인협의회 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상계단체가 회장을 번갈아 맡는데 이번에 전문대학 회장이 연합회 회장을 맡게 돼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곽상도 의원님께서 또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사학연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황창규 교육협의회 사무총장님께서 대부분 사학의 어려움 또 교육 현장의 어려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의회에서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에 전적으로 같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전 사학 경영인으로서 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또 지금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서 위대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그 중심에는 사학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재정이 없을 때 국민들이 헐벗고 못 살 때 사학 설립자들은 숭고한 정신으로 온 재산을 쏟아부어 학교를 설립하고 후학 양성에 전념을 다해왔습니다. 등짐을 지고 흑벽돌을 쌓고 초가지붕을 만들며 정부의 도움도 없이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 따라 대학은 예형적 규모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왔으며 정부는 그동안 각종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및 경영실 대학으로 분류하여 정원 감축 및 예산 차등 지원 등의 방법으로 대학 구조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대부분 대학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충원율 2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현재 13년째 인하와 동결을 하고 있고 각 대학마다 재정이 부족해서 조그만 충격에도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각 대학들은 교직원들의 급여 삭감이나 급여 미지급 등이 2학기부터는 아마 나타나는 대학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퇴로, 학생과 교직원 보호 대책,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우리 사학 경영자들은 그저 안타깝고 허탈한 심정뿐입니다. 그 대학의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대학은 127개가 사립대학이고 대학은 177개가 사립대학입니다. 전문대학은 93%가 사립대학이고 일반대학은 80% 정도가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사학이 모두 책임져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대는 특히나 예산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법인회계는 교당 평균 70억 원 정도 되고, 교대회계는 361억 원 정도 되는 조그만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외부적인 조그만 충격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이제 2019년도부터 30년까지 아까 황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정도 가면 39만, 약 40만 정도의 입학 가능자가 있는데 학령 인구는 46만 5천 명 정도, 이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점점 더 대학이 미달 사태에 이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학이 폐교하거나 아니면 소규모 학교로 대폭 축소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선진국들도 인구 급감에 따른 그런 구조조정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볼 때도 전체에 보면 정부에서 대부분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금 지원을 하고 해서 슬기롭게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사학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초중고가 한때 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당시에 전국 소규모 영세 사립 중고등학교 학생 수 200명 이하의 177개 대학에서 3년간 한식벌 마련해서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해산 법인이 33개 정도 되고 기본 평가에서는 한 622억 원 정도, 정부에서 정리를 하면서 증여세 감면을 97억 해줬고 해산 장려금 지급을 42억 정도 해줬으며 재산 출연자 등 개인에게 기술된 금액이 한 45억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조조정을 할 때 정부에서 이런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서 대학들이 퇴로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퇴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사학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그러면 대학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해서 대학 전체 교육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폐교하거나 또 인원 감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만 되는지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산업 사이에서 필요한 인력도 같이 그 비율로 줄어들겠냐? 즉 AI나 오토매틱화, 로봇화 이렇게 된다 해서 지금 50만 정도 배출되는 대학의 그런 재원들이 산업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27만 6천 명이라는 출생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20만 정도가 대학에 올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50만의 배출하던 현재와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후에 20만의 그 대학생들이 사이로 나갈 때 국가 인력 수급 계획에 그게 맞겠는지, 그냥 무작정 대학만 없애고 줄이고 해서 될 문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부나 사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대학의 규모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국가가 생각하는 대로 시간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평생교육이 활성화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부, 또 노동부, 또 중소기업청, 또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시켜가지고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정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가장 평생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 또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임사부를 맡아가지고 중앙정부 상의하면서 각 산재되어 있는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하면 상당히 그 구조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대학에서 신규 채용하는 부분은 용인하지만 기존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절대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학이 구조조정을 해가는 입장에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평생교육에서 구시수 기본시간 이상 주당하면 그 인건비가 평생교육원에서 지출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평생교육도 원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본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도 좀 열어주시면서 구조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교나 이 법인 해산보다는 지자체와 협력 등을 해서 희생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폐교나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학생 및 교직원 보호가 우선시 고려돼야 되겠다. 그리고 현행 규정을 과감하게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가능한 학교 요구사항이, 법인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또 법인 해산 시 설립자 이사장에 대한 그 교육에 기여한 초기 투자에 대한 그 비용 등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원하고 이 재산 문제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직원들에 대한 보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시급합니다. 이미 20% 이상 평균 미달 사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영세한 대학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2학기 때부터 생길 수가 있다. 1학기 때는 뭐 등록금 들어오나 좀 하다가 다 떨어지면 지급 못하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부분의 하나입니다. 전문대학과 전체 교직원들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좀 살펴보면요. 전문대학의 교원은 11,843명이고 직원은 7,900명입니다. 도합 약 2만 명 정도 되고요. 전문대학의 경우 약 40%가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폭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폐교를 시킬 때 그러면 약 7,900명이 대학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의 대학원 포함해서 교원이 55,111명이고 직원은 38,879명, 또 합해서 87,000명 정도 되는데 일반 대학도 한 30% 정도가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폐교돼야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 26,100명 정도가 대학을 떠나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구조조정 되는 건 아니지만 약 10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예측이기 때문에 더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약 10년 정도 평균으로 본다면 10여 년에 그걸 따져보면 한 2조 4천억 정도가 구조조정 예산금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명예퇴직금을 5년간에 걸쳐서 연 25%씩 계산해서 명퇴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아마 적을지도 모릅니다. 뭐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은 평상시에 명퇴할 때 지급되는 금액인데 만약에 학교가 문을 닫거나 또는 대폭 축소돼서 구조조정할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요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명예퇴직을 할 때의 그 금액을 산출해서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반 대학이 66,900명, 67,000명 정도 되죠. 잘못됐습니다. 55,000명, 또 31,000명 직원, 그래서 87,000명 정도 가지고 전문대학이 한 2만 명 정도에서 106,000명,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의 구조조정될 대상으로 예측돼 본 것이 한 106,000명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크게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20% 평균 미달이 됐지만 이제 24년도쯤 가면 또 4, 5만 명이 또 주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상당한 회오리 바람이 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폐교했을 때 재단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학을 폐교해서 완전히 다 폐쇄할 경우 교육용과 수익용을 처분해서 구성원의 급여퇴직금이 충당하고 자녀재산 청산금액이 만약에 남아 있을 경우라면 설립자나 이사장한테 그동안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서 청산 후 자녀금액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대학은 폐쇄하되 교지, 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대학의 모든 재산을 분류해서 수익이 있는 수익용 재산은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교사는 평생교육시설, 교육연수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다양한 공공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숙사 등은 유아보육, 노인 요양시설, 유스호스텔, 아니면 중국 등에서 오는 대단히 교육연수단, 우리나라도 몇 차례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끊겼지만 뭐 5,000명, 뭐 8,000명, 뭐 3,000명 이런 식으로 대단위로 오는 그런 교육연수단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법인은 다른법인으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있게 한다. 그러니까 폐교는 됐을 때 그 시설을 가지고 공익법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 수가 대폭 감소해서 폐교는 안 하되 또 유휴시설이 대학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휴시설이 많이 남겨져 있을 때 재학생 수용 인원이 상당 부분 줄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사용 가능한 여유 있는 그런 용도 범위 내에서 이항과 같은 전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학법인을 설립해서 임대소득을 해서 장학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교육연수시설로 해서 별도의 교육연수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아까 황창기 교사무총장께서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용으로도 하되 남는 부분에 대한 이용을 잘 찾아보자. 그걸 또 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와 같은 대학의 퇴로를 원활하게 마련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또 교육용, 수익용 이용계획 및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또 양도 증여 및 법인 전환에 따른 각종 세금 면제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법인 전환이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전부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 검토도 충분히 되어야 될 것이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 일반적인 사회로 본다면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때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도 그런 전례와 같이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아까 그 인력에 대한 과부족에 대해서 국가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급감에 대해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젊은이들이.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노인들의 보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건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된 그 세종시를 통해서 43명의 보육 경력 담당자를 위한 보육 교육을 시켜서 보육 시설에 투입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단기간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 43명을 교육시켰는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겠는 사람 신청하십시오 하니까 3명 왔답니다. 9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람 하니까 아무도 없대요. 그 뜻은 뭐냐면 정작 필요한 시간대에 보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하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으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고 또 출산을 안 하게 되고 또 급기야는 결혼까지도 안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국내에 없으면 애국에서라도 들여다가 교육을 시켜서 잘 교육시켜서 애국의 사례처럼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미국처럼 베이비시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투입되는 그 예산의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도 그런 외국인에 대한 인력 육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대학이 담당을 해서 간다면 대학이 없어지고 축소하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노인 케어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간병인을 하나 개인적으로 쓴다면 한 달에 350만 내지 400만 원 들어갑니다. 노인들이 앞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되는 고령화 시대가 될 텐데 또 돈이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노인들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지금 쓰고는 있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서 노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육성을 아까 육아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조선족이나 외국인들 아니면 그 노인 간병인이나 또 그 노인 케어에 대해서 어려운 일은 한국 사람이 안 합니다. 내국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구성원들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할 때 국가에서 지금 대략 추산해 볼 때 2조 4천억, 그것도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1년에 2,400억 정도 들어간다면 그거를 국가에서 재정 투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사학에서도 뭔가 동참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사학연금, 부담금 같은 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구조조정 기금을 좀 만들어 보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투입하고 또 사학에서도 학교든지 재단이든지 아니면 적립금에서 하든지 연금 부담금 같은 거 줄여서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영구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서 구조조정하고 또 자산 처분에 대한 것과 수입을 잡고 이렇게 해서 사학 발전에 앞으로 더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이게 정부나 사회나 다 우리 사학의 재산은 사학법인들의 재산은 사유재산입니다. 법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절대 탐하는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공공성과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공공성만 강조하지 말고 자율성도 좀 많이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쪽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재원 사학법인연합 회장이 수고하셨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립대 구조 개선 기금 조성을 좀 하자 하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기능이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 좀 많이 해달라, 이게 좀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도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냥 간략하게 5분, 7분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학령력 인구 절벽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과연 기본 전제가 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입법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있어서 대학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거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엔 교육기관이었지만 이제 교육기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4.0 시대를 맞아서 많이 다 무너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도 타대학 교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엔 대학의 편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대학 교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학은 비판받는 대상이지 대학을 위한 목소리는 없는 시대가 점차되고 있습니다. 잘 가만히 보셔요. 과거에는 총장님들의 말씀이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던 시대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총장님들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대학 교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럼 대학이 못한 거냐? 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럼 대학은 다 비리 집단이냐? 언론에서 얘기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수많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이미 다른 기관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게 도대체 왜 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의문점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학령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건 이미 2010년대부터 이미 나왔고,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벌써 7년, 8년째 하고 있는 얘기를 한국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라는 컨셉부터 잡아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 그것이 잡히지 않는 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결국 대학이 특히 올 들어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왔죠. 지방이 더 어렵다 나오는데
아마 대응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좀 정책적 대응과 입법적 대응이 있을 텐데, 지금 두 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70%는 정책적 대응이 있고 30%가 입법적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 거의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법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일본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과거에 그 언론사 있을 때 일본 특파원도 했고, 그 교육에 오래 했고, 또 공교롭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이 아주 대대적인 국립대 법인 고이즈미 총리 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본 그거 쭉 봤는데, 그 아주 딱 간단하게 말씀하면 일본 대학들, 일본 정부나 국회기관은 대학에 대한 개념이 딱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방대학은 뭐냐? 그건 교육기관 이전에 지역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그래서 지역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진다라는.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공교롭게 선진국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영국이 1970년대 굉장히 무너지면서 탄광 무너지고 했을 때 탄광 지역을 살렸던 거는 다 대학들입니다. 일본도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시대 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일본 지역 대학을 살려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지역 대학에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지역 경제 살리는 관련 주제가 아니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뭐냐면 대학에 있으면, 지역에 있으면 경제가 살고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부가 언제까지 대학들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는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맨날 정원 따지고 있고 못 따지고 있을 거냐. 지금 언제까지 공공과 비공공의 사이가 구분이 계속 있을 거냐가 갖고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는 게 정부가 언제까지 돈을 그렇게 쏟아갖고 대학을 다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생각이고, 그것을 일본 모델로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거는 42페이지에 제가 책을 보면은 일본 대학들이 일본 정부가 굉장히 문부가 학생이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거는 뭐가 어려운 상황이면 일본 정부하고 국회가 참 손이 잘 맞아갖고 구조개혁을 확실히 잘해요. 확실하게 잘하는 건 제가 정말 보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해서 2018년도에 문부과학성에서 내놓은 안이 3개입니다. 사립대가 학부 단위로 팔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걸 문부과학성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을 합니다. 학부 단위. 물론 일본은 학부 단위의 대학들도 많아요. 학과가 딱 하나 있는 대학입니다. 또 국립대학끼리 통합하게 만들자. 통합하는데 법인 통합시켜놓고 법인 통합의 총장은 하나 있지만 두세 개 하면 그 밑에 있는 대학은 각자 산하대학 총장들 그대로 운영한다. 다만 운영 경영 측면 확인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공 사립 통합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사립대와 학부관 양도는 이미 2019년에 돼갖고 올해 하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와 통화는 지금 4개 지역에서 9개 국립대가 지금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나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18대 19대 풀어주려고 사립대 풀어주려고 했죠. 자진 폐교의 대학에 대한 자연재산 폐교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하시는데 컨셉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커다란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언제까지 패러다임 속에서 갈 거냐. 그렇다면은 각 대학들이 스스로 자기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국회와 그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 입법적 제안도 아마 그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들, 그래서 일본 쪽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들의 컨셉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학을 공공조직 플러스 경영조직으로 굉장히 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거. 대학을 경영조직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만 해서 너무 우리 교육 측면 플러스 경영조직이라고 해서
그거를 하는데 정부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려나갈 수 있는 길을 준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말씀에 다 전적으로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요게 제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통폐합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국립대 검증이니까 오사카에 있는 2개 국립대들도 이제 통합하겠다 해서 이미 2022년도에 통합할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시간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대남 교수님 아주 짧게 우선해서 감사하고요. 일본 사례가 아주 재밌는 게 이제 학부 단위도 서로 이제 주고 교환하고 매각하고 양수하고 굉장히 재밌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까 또 지역 대학을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는 거, 지역 발전의 축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아주 또 새로운 아주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공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율성, 시장 논리도 조금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잘 된다. 이렇게 이게 안에 저들 배울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심에 또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대체로 다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저희가 최근에 그 무너지는 지방대 시리즈를 이제 썼는데 그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속도와 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실 저희가 이 기획을 하게 된 것도 올해는 학령인구가 많이 이제 뭐 줄어들어서 위기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침 어떤 독자께서 저희가 이제 뭐 요즘엔 뭐 100% 다 들어가고 뭐 돈도 줘가면서 이제 추가 등록을 받는다라는 기사를 썼더니 어떤 독자분께서 고3 학부모인데 미달대학 일일이 다 어딘지 알고 싶다. 그래서 교육부에 문의를 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대더라. 알 수가 없어서 저한테까지 다시 이제 필자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도움이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추가 모집의 그 사이트의 현황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각 과별로 다들 학교 130 몇 개 학교인데 그 학교 다 들어가서 각 학과별로 이제 모집 인원 대비 지원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그 미달률이 높죠. 그렇게 일일이 다 들어가서 집계를 한 겁니다. 또 요즘 또 언론사 분위기는 이런 걸 또 후배들한테 시키기엔 또 부담스러워서 제가 일일이 이제 다 해봤는데 실제로 집계를 한 이후에 학교에 미달 그 규모가 큰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제 비교를 했더니 저희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집계한 것보다 실제 학교가 집계하고 있는 미달이 10% 이상씩 다 많았어요. 훨씬 많았는데 그 다음에 고민은 과연 이 학교의 이름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각 학교를 다 이제 표를 넣어서 그 기사를 이제 쓰기 시작해서 3회를 썼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 특히 이제 재정적으로 봤을 때 신입생이 뭐 20% 30% 줄어드니까 등록금 수입도 뭐 그에 거의 비례해서 줄고 이제 그 액수가 이제 4년 동안은 가야 되니까 이 상태로는 이 재정이 좀 버텨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또 취재 과정에서 느낀 거는 허수가 많습니다. 이번에 뭐 신입생 등록을 했지만 학교에서 워낙 급하니까 교직원분들께 많은 친척들에서 빨리 등록부터 일단 해라. 실제로 만약 조사해 보면은 아마 차이가 더 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한 게 10년 전인데 10년 전부터 해서 한 5만 명가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속도도 훨씬 이 정원이 모자란 속도도 빨랐고 충격이 더 지금 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황은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2013년생 이제 2024년 때 이제 한번 이제 큰 파고가 오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학령 인구가 좀 유지되다가 2013년생이 입학하는 2032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꼬꾸라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뭐 30만, 20만까지 가게 되니까. 결국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딱 10년인데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 과연 그때 구조개혁 정책하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거의 사실상 좀 멈추고 이 상태에서 지금 10년에 지금 뭐 예전 속도를 감안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제 교육부 장관께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현재 대학 4년제 대학이 미달 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냐 여쭤봤더니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차관께 또 여쭤봤어요. 몇 명이냐. 아직 대기업에서 넘어가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된다. 4월에 이제 파악이 될 거다. 그리고 정책은 4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직 뭐 그때는 좋은 어떤 대책과
정책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만약 뭐 원발에 뭐 소변부기식으로 했다가는 안 되고 정말 선제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요즘에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생들은 요즘에 학교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그 해외 묵후나 그 좋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 강의들을 듣고 학교에 이거를 학점으로 인정해달라는 학생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또 심지어 아까 이제 우리 오대현 교수님께서도 명리 그 대학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떤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뭐 어느 학교에서 이 수업 듣고 해서 커리큘럼을 정해주면 뭐 그런 대학이 오히려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나올 정도니까 등록금만큼 우리가 과연 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느냐 현재 이런 인식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학령 인구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요새 젊은 세대들 앞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갈 학생들이 지금 이 상태의 대학은 아마 외면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의 차이는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위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도 있고 또 속도가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속도와 이게 충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빨리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소개받은 교육부 신익현입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좀 아끼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생각과 일정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사실은 3월 초에 지방대 육성 방안의 2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는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지방대학 문제 또 지금 현재 대학의 문제는 이제 학령인구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체감이 올해가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예견이 어느 정도는 다 됐던 사항이긴 하지만 작년 19년도에서 20년 넘어오면서도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입학생 충원율이 사실 일반 대학은 이제 거의 99% 됐고 전문 대학도 96%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들 받아들이시는데 굉장히 조금은 좀 체감이 좀 낮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아마도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이제 클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곽 팀장님 말씀드리죠.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 3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미충원 되는 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냥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저희가 3주기 기본 역량 진단, 즉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고 그 전에 알려지는 부분들이 올해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가 작년 초에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탑다운으로 정원을 줄이고 얼마를 하고 이런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충원율, 그러니까 얼만큼 입학금에 대한 등록금에 대한 의존이 저희가 높기 때문에 학교의 경영 측면에서 얼마큼 학생들 충원이 원활히 되느냐가 대학을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 충원율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학이 스스로 그 부분도 조절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강조를 두고 대학 역량 진단, 구조개혁 평가가 이제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월에는 그런 그 구조개혁 평가 전에 몇 가지 핵심적인 지표를 가지고 정말로 한 개 대학, 저희가 이제 대학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과연 이 한 개 대학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한 개 대학으로 떨어질 수 있는 대학들한테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수도권의 대학과 지방 대학이 이제는 모두의 다 함께 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협업하면서 협력하면서 어떻게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그런 정원들에 대해서 균형적인 그런 관리 방안들을 서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4월에 저희가 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은 4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할 계획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내년도를 대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 확충 방안은 9월에 저희가 발표하는 것으로 이제 지난번 지방도 육성 방안 할 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총장님 또 이렇게 오 교수님 또 곽 팀장이 주신 말씀 중에서 저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대학의 기능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이 사실 정말 제가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하는 실무국장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학점운행제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생들 수가 사실 16만 명이 넘고, 또 방송통신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도 16만 명이 넘습니다. 약 16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대학의 그 기능이, 지역에서 대학을 바라보는 기능이 이제 학령 중심 내지는 또 학령 인구를 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대학의 기능만을 요구하는가에서 조금은 그 영역을, 그 기능을 좀 혁신해야 되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깊게 좀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고등교육이 개방형 고등교육 체제로 변화갈 수 있도록 저희 관련 규제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이 조금은 체계적으로 조금 질서 있게 저희가 회생시킬 수 있는 대학들을 좀 또 그 대학들은 살려가고, 그러나 또 정말로 또 어려운 대학들은 또 과감하게 폐교 쪽으로 이르는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과 관련돼서는 이제 오 교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저희가 그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고 할 때 지정할 때 그 지표들은 대부분 교육이 부실한 대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경영 상태가, 경영적인 지표가 바로 교육 부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 대학의 범위를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외에도 임금체불이 심각한 대학, 그리고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대학,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대학, 이런 대학들을 저희가 경영에 대한 한 개 대학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서 그 대학들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관리해서 그 대학들한테 또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함께 다시 한번 생존할 수 있는 길도 트면서 동시에 폐교로 할 때도 교직원을 보호하면서도 청산 작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제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올해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잘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한 30% 정도 이렇게 그 학문 중심 대학으로 또 대학원 중심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학들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는 좀 학부 중심을 벗어나서 대학원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확충해주는 방식으로의 그런 전환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내년 예산이나 그 이후의 부분도 의원님들과 국회하고 상의해서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지방대학 교수들을 돌아가면서 각 대학 교수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구 지역 교수들이긴 합니다만, 다 만나보면 전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학령 인구 줄어도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그 대학 그 평가에 다 목을 매달고 있더라고요. 다른 일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당장에 대학이 지방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좀 연구 좀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당장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 되면은 학교가 그냥 끝나는데 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신국장 말씀 가운데 들어보면은 그 대학들은 지금 이제 그 학령 인구 줄고 내년에 더 줄고 뭐 계속 주니까 이게 목줄이 지금 달린 일인데, 지금 계속 그 자율적인 구조 그 조정에 나서는 그 대학 평가에 지금 교육부가 전념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지금 탁상공론이에요. 그 3년 정도 지나면은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서
학교들이 어려움이 더 많을 텐데 계속해서 그 대학 평가만 하고 있으면은 이게 해결이 납니까? 참 답답한 말씀이네요. 제가 작년 10월쯤 그때 기조실장 하던 지금은 차관 됐죠. 한번 제가 대학 구조조정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학교들을 좀 퇴출도 좀 시키고 정리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교육부 차원의 안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걸 작년 10월인가 9월인가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양반 차관되고 나서 마지막에 와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 그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지금 도저히 지금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따로 다른 김경애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지금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솔직히 지금 발제해 주신 분 말씀들처럼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 거는 저도 이제 이게 심장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이런 게 지금 저는 모르고 있다, 못 느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대학 평가 이것만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국감 때 대책이 이게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 학령 인구 줄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까지 전부 이게 파급 효과가 생기니까 뭘 좀 할 수 있느냐고 이제 뭘 좀 하셨습니까 하고 며칠 전 교육부 장관한테 제가 각 부처에 자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육부 실국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저거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교육대 대학의 교원 수급, 이 부분에 이제 좀 숫자를 좀 줄이겠다. 학생들 적게 뽑고 교원 선발 좀 적게 하겠다. 그거 하나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보니까 무슨 허황한 얘기만 잔뜩 써서 보냈더라고. 그게 대학 구조조정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3년을 지금 지적받고도 3년을 지금 허송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 토론에 왔어도 지금 대학 평가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대학 평가 계속 해야 된다 하는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이 지금 그런 답을 내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답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모집 유보 정원제에 대해서 지난번 장관한테 제가 빨리 검토해서 대학들이 희망하는 제도가 지금 이거니까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제가 답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답을 주세요. 이건 법안 개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빨리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학교들 여기 이제 법인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학교 이제 폐교되고 교사들이 남는 부분 얘기하는데 3년 전에 제가 국감하면서 대구 지역에 있는 학교들 운영 안 하고 놀고 있는 없앤 학교들 그거 뭐 하고 있냐 봤더니 다 폐교시킨 상태로 아무것도 어떤 시설 활용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은 언젠가 학교가 또 필요할 때가 오면은 그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주는데 언젠가 그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아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개발하든지 다른 시설, 지금 전부 교육시설로 이제 쓰는 걸 자꾸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교육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재원 마련에 필요한 시설로 바꿔가지고 구조조정 하는데 쓰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바꿔줘야지. 이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그 폐교들 지금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몇 년째.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돈만 자꾸 들어가고 임금비만 계속 잡아먹는 거죠. 그런 좀 전향적인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육부가 제가 보면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 고집하다가 어린이집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교육이 이원화 됐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원화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지급교육 다 가져갔어요. 교육부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빨리 나갔으면은 이 지급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부가 가져올 수 있었죠. 이게 다 놓친 거예요, 지금. 그 교육부의 폐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기관 학교를 고집하고 하는 이런 폐쇄성 때문에 지금 전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 바뀌는 여기에서 교육부가 뒤처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자꾸 검토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이제 교육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그 대학 문제하고 뭐 학령인구 감소 이걸 갖고 이제 여야가 같이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그 제도를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야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곧 아마 선거 끝나면 일정을 한번 잡아서 할 겁니다.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이런 내용들을 좀 가져오셔가지고 토론도 좀 활성화되고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되게 계속 대학 평가만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 그 발제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법 고치기 전에 가능한 거 모집 유보 정원제 같은 거 이런 거 바로 가능하잖아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해서 좀 토론도 활성화되고 법안이 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좀 전향적으로 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곽상도 의원님 우리 신국장님한테만 부탁을 했는데 뭐 고민 좀 해보시고요. 우리 정경희 의원님하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예. 저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이제 대학이라는 게 한 분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유 회장님께서는 이제 대학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황 총장님께서 9가지 방안 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이 9가지 방안 들으면서 느낀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9가지 중에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결심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고요. 주로 행정부에서 결심해줘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뒷받침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법안에서는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영세사학의 인수합병이라든가 퇴로라든가 이제 제일 시급한 게 대학 중에서도 지방대학 그 중에서도 영세한 사학이니까 그쪽에 이제 퇴로를 여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저희가 현장과 의논해서 법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예산을 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뭐냐면은 대학 교육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써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진흥하는 방안을 많이 만드는데 대학에 관한 거는 규제 일변도예요. 어저께 그 대교협에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하고 포럼 하셨죠. 거기에 관한 그 기사를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 대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다. 그게 충격적이었고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학생의 그 1인당 교육비가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 교육비보다 적어요. 이래가지고 대학이 경쟁력 있겠습니까?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데, 그래서 제가 그 수치를 보고 느낀 거는요, 교육부가 그 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슨 규제하는 법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내놔요. 무슨 등록금을 물론 이제 우리 국회 집권당에서 내놓으시는 법안이긴 한데 무슨 등록금을 반환을 하라든가 무슨 학교의 운영위원회인가 무슨 그거를 어떻게 구성을 하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하는 법안 무슨 학교 안에 무슨 인권 무슨 특별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상담소 같은 거 인권 무슨 센터? 그런 걸 설치하라는 등 온갖 규제는 많이 내놓는데 대학 교육을 정작 활성화시키고 진흥하는 그런 건 내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정적 지원 문제도 저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대학 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하라,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특별히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교육을 맨날 백년지 대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에서는 대학에 대해서 백년지 대계는커녕 10년지 대계, 5년지 대계도 안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통폐합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모든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그거를 전부 다 갖고 오라는 말씀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원칙은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뭐 플랜 A, 플랜 B 정도로 해갖고 그런 얼개 정도는 갖추고 적어도 우리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 교육위 내부에서는 이렇게 좀 협의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조차 안 하고 계속 평가하고 돈 나눠주고 평가하고 뭐 지원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는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곽수근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임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을 갖고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안을 갖고 와서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더 협의하고 진전시키는 거지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가져오지도 않고 해서는 이게 이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은 이번에 한전공대법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는 반대 의견 내셨었나요? 반대 의견 안 냈죠? 이렇게 지금 대학이 통폐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그 반대 의견을 내셨어야죠. 그렇게 질질 끌려가다가는 교육부가 정말 위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아까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폐교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강화 지역인데 이번에 강화의 그 선택분교 불법 점유자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가 62명이 거기서 발생했어요. 그 교육부에서는 뭐하고 교육청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이 대학의 그 교육의 정상화에 관련해서도 기초적인 안을 갖고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가 협의하고 앞으로 미래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특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원님들 보면 이 사립학교법, 이 관계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만 명 태어날 때 만든 법이거든요. 지금 49만 명이고 생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소위 말 오프라인, 이제 캠퍼스에서 공부하던데 아시잖아요. 온라인이 이제 대세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실습이나 이런 것도 옛날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컨대 이제 공대 같은 경우 1인당 교사 이제 건물이 6평이에요. 6평. 생각을 해요. 굉장히 넓게 잡았어요. 시대 변화마다 이거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잉여 시설 남으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재정 문제고 돈 문제거든요. 이게 수익용을 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인데, 이 교육부는 이걸 못해요. 왜냐면 교육부는 무조건 교육용으로 써야 된다.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 이렇게 해주면은 정부 재정 가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대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좀 많이 터져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이게 쉽게 단과대학도 경영대학, 그건 내가 다른 대학에 팔겠다, 이게. 그거 허용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면 되거든요. 우리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거 프로 대학이 스스로 할 건 해주고, 나머지 또 정부에서 지역대학 살리는 문제를 해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박 팀장님도 많이 관심과 대학을 너무 혼내주지 말라는 얘기 많이 그러면서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요. 우리 또 신국장이 마지막 할 얘기 있으면 좀 하세요. 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곽상도 의원님 또 정경 의원님, 배진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시간 관계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굉장히 저는 이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4월 하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 준비 중인 것이 대학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특히 한계 사학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퇴로나 그 폐교 관련된 부분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 3단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관련된 법률 재개정 부분도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위원실에는 저희가 한번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자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인데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보완을 같이 설명드리고 상의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황 총장님이 말씀하신 9가지 제안 중에 한두 가지 빼놓고는 저희가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공동의 위기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대학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그 사학법인연합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 신부장 사학을 너무 공공성만 강조하지 말고 자율성, 그 사유재산성도 인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근본적 시각 차이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공공성,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각 차이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예, 어렵겠지만은 좋은 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회의를, 토론회를 다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